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 있었는데 다들 이러한 상황이구나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오늘은 한국 경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본다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잘 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사에서는 세계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원화의 가치가 달러나 유로나 위안화에 비하여 많이 떨어진 것도 느끼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도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출을 할 때 전에는 북적북적 거렸던 거리가 지금은 휑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외식 문화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한 것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격차가 느낀다는 것 자체가 바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극화가 많이 심해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전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악화가 되고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팬데믹 충격의 영향과 인구 및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지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의 경우 5% 내의 잠재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이 2010년에 들어서는 3%로 떨어졌으며 2016년부터 2020년 중에는 2%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 5년에서 10년 뒤에는 잠재 성장률이 점점점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경제 내에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향후 구조 개혁 등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볼 때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개혁. 이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장을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구수라는 것입니다. 젊은 층의 노동력이 많을수록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이고 내수에 있어서 가장 소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바로 젊은 층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이처럼 인구수가 높을수록 내수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출생률에 따라서도 잠재 성장률을 짐작을 할 수 있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 0.7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 그러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에 있어서 출산율이 증가를 하나 더 감소를 하나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점점 인구수는 줄어들게 되어 잠재 성장률 또한 부정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성장률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하향이라는 베이스가 깔리게 되어버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려운 경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설명에 앞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나라의 소비와 그 나라의 투자,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이 매겨지며 이에 수입을 한 물건을 뺀 값이 바로 GDP가 되어버립니다. 즉, 나라가 얼마나 소비를 잘하는지, 나라가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수출을 잘하고 있는지로 성장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쉽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음식점을 할 때 원자재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원자재, 이러한 것들을 사는 것은 수입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만들 때 필요한 노동력이나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소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는 것은 수출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여기에 마진이라는 것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마진이 바로 GDP가 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우리는 소비라는 것을 노동이나 직접 기업들의 물건을 사거나 하는 행위로 하는 것이고 기업은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고 우리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면서 이러한 구조가 경제 성장의 원리가 되는데 여기에 인구수가 들어가게 되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국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수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수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수출은 무엇일까요? 원자재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팔 때는 마진이라는 게 붙어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위는 나라들은 본인들도 직접 하면서 원가 대비 좋은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수출을 안 해서 비싸게 물건을 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게 무조건 사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배터리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며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출로 무역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만 잘 팔리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 코스피의 대부분 시가총액 순위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경기 민감주에 속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업들이 나라에 지탱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제조업, 반도체,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정말 월등히 경쟁력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 독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 경제 상황에 있어서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1990년 이후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비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물건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 기술력이 딸리는 나라들은 가만히 멍하게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경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미국을 경쟁자로 삼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도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고 기술력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잡히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서 경쟁률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도체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주식에 이러한 영향이 많이 묻어 있으며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점유율도 이전과 비하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게 지금의 우리나라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계화가 시작이 되었고 무역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각 나라들은 수출에 의존을 하고 수입에 의존을 하는 것을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전부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는 더 심할 것입니다. 왜?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노하우나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고, 누가 조금 빨리 시작을 했더라도 자동차 엔진과 같은 기술력처럼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비슷해지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우리는 경쟁력에 앞서 있을 수 없게 되며, 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가 왜 주목을 받았냐를 본다면 전기차 때문입니다. 그 전기차가 이제 세상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판매도 많이 되고 엔진이라는 기술력이 점점 쓸모가 없어지게 시작이 된다면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중국한테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수가 노동력이라는 값싼 것이 일단 베이스가 되어버리면서 저렴한 물건이 만들어질 텐데,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그러면 경쟁력은 중국이 우월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될까요?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도 덜하게 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의 경우에서도 우리 기업들, 나라에 투자를 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낮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이며 환율임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 정책을 계속 이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며 환율 조작국의 의심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리의 격차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4.5%, 중장기채의 경우 4.5%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가 3%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중장기채의 경우에도 3%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경우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의존을 하면서 수출품을 팔아먹어야 하는데, 중국은 이미 본인들이 저가 제품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대체하기 시작을 하였으며, 이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확대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 국가인데, 아직 중국 기술력보다 뛰어난 첨단 제품의 경우 수출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인가에 대해서는 중국도 기술력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에 속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침투를 하며 점유율도 높이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도체, 화학, 철강, 자동차, 이러한 것들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에게 이러한 경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과 이러한 경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만 본다고 해도 지금은 경제 딜레마의 연속일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 가계부채, 금리라는 것이 얽히면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열광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구매를 했을 때 현금으로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도 매우 민감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것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계대출 빚으로 짊어지게 되어버리며, 그러면 매달 빚을 갚는 액수가 많아져서 소비 또한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5%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우리는 3.5%밖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미국과 우리나라만 비교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는 5%였을 때이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는 3.5%였었는데, 이렇게 확정적인 이자를 주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다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투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금리가 격차가 생겨버리니 원화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부동산이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부동산에 예민한 걸까? 신경을 쓰는 걸까?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우 가계대출이 많으며 부동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심리적으로 주식이 1%가 오르면 0.2%의 소비율이 올라가고, 부동산의 경우 1%가 오르면 0.6%의 소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0.6%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라는 것에 레버리지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주식이 오르나 부동산이 오르나 무엇이든 자산이 오르게 되어버리면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소비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고용이 더 증가하게 되어 선순환의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의 가격을 지탱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소비가 둔화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구조가 우리는 부동산에 빚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의 가치가 바로 경제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지,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기준금리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인하하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나리오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길어지는 내용이라 제 미국 경제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체로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으며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미국의 경제 방향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우리도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거나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게 되어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미국이 돈을 풀면 우리도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경제 방향성을 띠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 미국 경제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데 지금 거의 다 말한 거 아니야? 인구수도 안 좋고 산업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데 또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도 이러한 경제가 좋지 못한 것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위 1%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를 납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나 납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죠. 이것뿐일까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 돈을 적게 내거나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보다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민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돈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잘 안 하게 되고 버리며,
너도 소득세를 좀 내야 하지 않아?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할 뿐더러 소득세를 내라고 말한 사람을 꺼낸 사람은 어느 순간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도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나라의 시민인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 부자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구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의 80%나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돈을 더 내라고, 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더 내야만 한다고 구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작 청약소득 기준 제한으로 권리는 박탈당하고 애를 낳으라고 사회 의무는 항상 앞서서 강요를 당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소득에 있어서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과 공공 시스템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 부자들의 상위 10%의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복지 시스템과 공공 시스템에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거나 기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세금도 내지 않고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가 오른다, 가스비가 오른다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나 아니면 경제나 정치에 안이 꼽게 보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구석을 보더라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본다면 더 심각할 정도로 말이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민팔이 의식의 자아의식이 문제가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모든 정치인들이 부자랑 서민들이랑 당연히 갈라치기를 하면서 서민의 편에 들면 당연히 표를 많게 얻어버리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면서 포퓰리즘을 일으킨 것은 물론 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정치인들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계속 오고 있으며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은 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혹은 TV에서도 끊임없이 부자와 서민들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강조하니까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